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국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국난 극복의 제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사람 중심의 국민 성장 시대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염원에 응답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또 이재명 정부를 정의로운 통합 정부이자 유연한 실용 정부로 규정하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고, 다만 12.3 내란에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정의로운 통합 정부이자 유연한 실용 정부로 규정하고 특히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에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과 함께 성장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가지 국정 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자는 말로 23분여 연설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 성장,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그 말을 실행에 옮기려는 듯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야당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야당 대표들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킨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합을 상징하는 메뉴를 마련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선서를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파란색,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채 야당 대표들을 향해 농담부터 건넸습니다.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뒤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 대표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합의 의미를 살려 비빔밥을 준비했다고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재료 고유의 맛과 향이 잘 살아있고 또 하나의 음식으로 잘 어우러지는 그 특성이 있어서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자세를 낮췄고 여당 대표 대행도 농담으로 거들었습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저도 워낙 유순한 사람인데 국회
국회에 오니까 너무 싸많은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반면 보수정당 대표들은 이재명 지키기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거론하며 처음 마주한 신임 대통령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좀처럼 하지 않았던 얘기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진 시점을 두고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자고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또 내용이 겹치는 공통 공약들이라도 먼저 함께 진행시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초반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지만 당분간 정부와 야당의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전 6시 21분 임기가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축하 공연 같은 별도 부대 행사 없이 취임 선서만을 마치고 야당 대표들과 만난 뒤엔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업무에 돌입했는데요.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며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적은 방명록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새삼 강조하듯 국민을 3번이나 적었습니다. 참배 후엔 곧바로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 로텐도홀에서 오부요인과 정당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취임사처럼 여야 상징 색깔이 고루 들어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무게란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공식 행사명은 취임식이 아닌 취임 선서였고 별도의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같은 행사도 없었습니다. 12.3 내란 후 치러진 보궐선거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행사는 간소화하고 국정 업무에 곧바로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임식이라기보다는 아마 취임 선서식이 되겠죠.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식 취임 행사는 다음 달 17일 제헌절에 맞춰 임명식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했다는 걸 강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회를 빠져나오면서도 카퍼레이드 없이 창문 밖으로 시민들을 향해 살짝 손을 흔드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1분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제 오찬을 마치고 바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오늘 취임 선서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계엄군을 온 힘을 다해 막은 국회 방호 직원들, 그리고 깨지고 부서진 국회 곳곳을 묵묵히 정리했던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먼저 찾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소총과 망치 등으로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던 계엄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막으려 거침없이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은 건 국회 보좌관과 당직자 그리고 방호 직원들이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방호 직원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겠다. 감사합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이 먼저 찾은 이들은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아버지와 남동생이 청소노동자였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던 이 대통령. 아버지는 시장의 화장실 시장 청소부,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 하셨고, 제 남동생 지금 환경미화원 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깨지고 부서진 국회 곳곳을 묵묵히 정돈했던 주역들. 손을 맞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대통령도 열심히 하십시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20여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이 대통령. 어려웠던 그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청소노동자 최성자 씨와도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 행사는 치르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묵묵히 자리를 지킨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첫 공개 행보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오늘 곧바로 주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의원이,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는데요.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풀어갈 국가안보실장에는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냈고 대북 외교 경험까지 풍부한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선의 의미, 현영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에 19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예견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내 핵심 역할을 맡으며 탁월한 전략가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과외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햇볕 정책 옹호자로 꼽히는데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안보실장으론 정통 외교 관료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오래 지내 외교부에서 손꼽히는 북미 북핵 전문가이면서도 러시아 통으로도 유명한 흔치 않은 안보 전략가입니다. 대전환 시대에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카드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북한이 얽히고 설킨 한반도 고차방 정식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973년생, 가장 젊은 참모로 삼선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됐습니다. 계파색이 옅어 격의 없이 소통하는 친화형 정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대선 유세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동고동락한 현장 측근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은 자동 상실돼 차순번 후보가 승계합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사용한 권한은 경제 살리기 조치였습니다.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TF 회의도 오늘을 넘기지 않고 잠시 뒤인 오후 7시 반에 바로 소집하는데요.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법무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의 사표는 모두 반려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정책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통화하고 오후 7시 반 관련 부처 책임자와 실무자를 소집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즉시 실천하는 실행력을 강조하고 불황 극복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사표도 반려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직무대행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무위원 전원에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인은 반려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으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제 역할을 하는 군의 명예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오전 재난과 치안 등 안전 관련 문제를 논의할 방역 기초단체의 책임자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자, 그럼 용산 대통령실 바로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TF 회의가 조금 뒤에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비상경제점검 TF, 조금 뒤인 7시 30분에 첫 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TF는 침체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입니다. 첫날 곧바로 회의를 주재하는 건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미국의 일과 시간이 시작되는 오늘 오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거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보통 첫 통화는 서로 인사를 건네는 정도에 그치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는 만큼 비상경제점검 TF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응 기조를 정한 뒤에 통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제출한 사표를 대부분 반려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만큼 속도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신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실 참모실 참모진 인선부터 먼저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정당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 비서관에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김병욱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검찰개혁 등 사법 과제들을 이끌어갈 민정수석에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후보는 경찰이 경호를 하지만 대통령 당선 뒤에는 경호처로 업무가 이관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밀착 경호는 여전히 경찰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경호처 일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이 확실시된 어젯밤 자정쯤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에서 국회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밀착 경호를 맡은 건 경찰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일정인 현충원 참배 때도 경찰 전담경호대가 이 대통령 근접 경호를 이어갔습니다. 통상 대통령 당선 후엔 경호처가 경찰로부터 경호 업무를 인계받는데 이번엔 경찰이 계속 이 대통령 곁을 지킨 겁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호처 인사검증에 의구심을 표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등 강경파 수뇌부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며 사실상 사조직 역할을 했던 만큼 인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경호처는 이선으로 물러나서 경호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경호처 차장에는 경찰 출신인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내정했습니다. 모두 비경호처 출신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당분간 밀착 경호는 경찰이, 이선 경호는 경호처가 맡는 걸로 정리됐지만 오늘 대통령 취임 선서를 놓고 경호처와 경찰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가 로텐더 홀로 걸어갈 때 경호처 직원이 접근하려는 걸 경찰이 막아선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또 경호처는 오늘 대통령 행사에서 늘상 검문, 검색 등 경호를 분담했던 22 경찰경호대를 배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22경찰경호대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도와달라는 경호처 협조 요청을 거부했는데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22경찰경호대 업무 배제는 경호처 강경파 라인이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호처는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쇄신 TF까지 꾸렸지만 조직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프레스에 눌려서 팔이 휘어지고 독한 양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인 소년 노동자입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건 가난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라 불릴 만큼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참혹했던 소년공 시절을 거쳐 사회운동을 하는 인권 변호사가 됐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에서도 오지라는 안동 화전민 마을. 잃을 것 없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9남매 중 7째인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 시절 매일 30리를 걸어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도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위안을 삼고. 가족은 도시로 향했지만 성남의 판자촌에도 가난은 따라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장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고 제 어머니, 제 여동생이 함께 그 화장실 지켰습니다. 친구들이 중학교 교복을 입을 때 그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기계에 팔이 끼어 뼈가 으스러졌고 스프레이 작업을 하다 후각도 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참혹했다고 기억합니다. 소년공 시절의 일기를 보면 아프고 서럽던 일들이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소년공이 가난을 뚫어낸 건 공부였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학과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4년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다 한 선배의 연수원 강의를 듣고 판검사가 아닌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노무현 변호사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용기 있게 해라. 성남 시민 모임을 만든 뒤엔 지역 토착 비리를 대대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이건 학교 부지로 쓰자라고 계약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는 그러나 사회 운동만으론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 느끼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는 일과 앉은 자리가 달라졌지만 그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가난의 경험. 이를 딛고 일어선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역정도 내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비주류 정치인으로 출발해 유례없는 사법적 위기마저 여러 차례 돌파해 왔는데요. 윤수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성남의 시민운동가로 활약하던 이재명 변호사.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주도하다 한계를 절감했고 정치에 뜻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장의 권한을 갖는 것이 더 빠른 길이겠다라고 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무상교복 추진. 8년의 성남시장 시절 파격적인 복지 정책은 오늘날 기본사회 구상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을 보이고 국가의 의무에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 인지도를 높여가던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며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늘도 짙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벼랑 끝에 몰렸다 대법원 무죄 판결로 극적 생환했습니다. 3년 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선거 전 내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시달리다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곧바로 국회 입성에 이어 당권까지 확보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방탄용이란 비판 속에 24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맞섰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던 중 초유의 흉기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175석이라는 총선 압승은 도리어 집권 세력의 정적 제거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비주류의 가시밭길을 건너온 변방의 단체장은 3번의 도전 끝에 대권의 꿈을 이뤘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공식 석상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교계와 사회적 약자를 비공개로 찾으며 조용한 지원을 펼쳤는데요.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운동 기간 내내 김혜경 여사는 공식 선거 유세 무대에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개 발언이나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며 대신 종교계와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찾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도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사에 참석했고 이후로도 사찰과 성당, 교회 등을 찾으며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또 광주 5월 어머니 집과 목포 세월호 선체를 찾고 소록도 한센인 주민들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습니다. 호남 지역 배식봉사 등 지난 한 달간 100여 개 일정을 소화하며 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도 부산에서 홀로 하며 이 대통령과 공개석상에 나서는 모습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같은 조용한 행보는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김건희 여사의 활동으로 비판 여론이 높았던 점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또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 중인 점도 이유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받는 의혹에 대해 자신 때문이라며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당하는 거는 그건 감수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식들, 특히 아내, 저 때문에 이렇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거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 주고 35년간 이재명 대통령의 반려자로서 이제는 가장 정점에 선 정치 인생의 동반자로서 김혜경 여사는 조용하면서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보안시설 정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로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선 꼭 무덤 같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쓴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일단은 사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집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도청이나 경호 등의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이 집무실로 부적절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초기부터 무속과 불통 논란이 불거졌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상처도 큰 만큼 청와대로 다시 자리를 옮기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청와대로의 재이전을 위한 TF도 조만간 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3년간 일반에 개방되면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벙커 같은 보안시설 복구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쓴 한남동 관저도
일단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인데다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관저 내부 구조가 노출돼 보안상 문제도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인천 계양의 자택도 경호가 취약한 데다 출퇴근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제3의 장소에서 지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진행 중이던 5개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건지 조국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헌법 84조에 보장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추에 당선 전 받던 재판도 포함되는지는 헌법학자들 해석이 엇갈립니다. 재판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중단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국정 최고 운영자인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법정에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핵심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정지된다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의미를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허위사실 공표 금지 대상에 직업이나 재산, 행위 등을 두고 있는데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 법 집행 우려가 있다며 삭제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죄 없음, 면소 선고를 받게 됩니다. 관건은 여론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이 여론을 살피며 두 법안의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5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했던 내란 종식, 경제 성장을 두 축으로 한 새 정부가 추진할 중점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12월 3일 내란으로 시작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기조는 내란 종식입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국민을 위한 군으로 개편하겠다며 군의 문민화를 공약했습니다. 저는 국방장관을 본인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 내란에 관여한 부대들의 전면 개편도 내세웠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소 독점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던 검찰은 해체 수준의 변화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되죠. 경제 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공약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지 않도록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도입되면 자본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과거 윤석열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분야입니다. R2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 아까 국제 표준이 되고 있는데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산업 공약으론 인공지능 산업의 100조 원 투입을 약속하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가 AI 지도로 AI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1,728만 7,513표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였을 뿐 아니라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들 중 가장 높은 득표율도 기록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8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침묵 속에서 정지됐습니다. 초반엔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개표율 15% 정도가 된 밤 10시 반쯤 이재명 후보가 역전했고 이후 김 후보와의 격차를 계속 벌려나갔습니다. 전체 투표함의 40%가량이 열리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MBC 당선 예측 시스템인 적중 2025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49.42%, 김문수 후보 41.15%.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렸고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도 5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해 김문수 후보를 8.27%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얻은 총 득표수는 1,728만 7,513표. 대한민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득표율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민주당 계열 후보로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 속에 치러졌고 결국 대세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보적인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한 뒤 국민의힘 후보들을 줄곧 압도해왔는데요. 막판 역전을 할 수 있다던 주장을 입증할 가능성도 능력도 국민의힘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차이는 7%포인트였습니다. 두 자릿수까지도 벌어졌던 이전 여론조사보단 좁혀진 수치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밖으로 김 후보에 앞섰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발표된 지난 닷새간 여론조사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줄곧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진작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민주당 대표 대선 주자 자리를 굳힌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총선 전부터 다른 당 후보에 상관없이 지지율 1위를 지켜왔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간 전국은 이 후보의 대세론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권 교체라는 응답은 올해 내내 50%를 웃돌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위해 자신의 당선을 실현시켜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보수층 결집으로 막판 역전,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지만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에는 35년 전 3당 합당 이후 오랜 세월 보수 우세 지역으로 꼽혔던 부산 경남에서의 선전이 한몫을 했습니다. 특히 3년 전에는 크게 열세였던 부산 울산에선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처음으로 마의 40% 득표율을 넘어섰습니다. 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40.14%입니다. 민주당과 그 전신 정당의 후보가 마의 40% 벽을 깬 건 역대 처음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38%대에 그쳤고 부산이 정치적 기반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40%,
노무현 전 대통령도 30%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내란 심판 여론이 광범위하게 자리한 데다 해양수산부와 해운사인 HMM 부산 이전 공약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울산에선 42.54%로 더 선전했습니다. 당초 김문수 후보를 꺾고 1위를 차지할 거란 출구조사 결과엔 못 미쳤지만 울산에서도 민주당 계열 대통령 후보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0% 벽을 넘지 못했으나 경남 득표율 39.4%도 역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저희는 절반의 승리 또는 절반의 아쉬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목표가 부울경 지역에선 40%를 넘는 득표율을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과 함께 보수의 한 축으로 불리는 부산, 울산, 경남의 변화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위기감에 몰린 보수 표심이 막판에 결집하면서 박빙이었던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격차를 벌렸습니다. 현상적으로 마치 뭐가 바뀌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기저에 흐르던 그런 정석 의사 이거는 부산 경남권이 실제로 바뀌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 민심이 요동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부울경은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선을 긋지도 못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지 못한 채 패배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내준 건 물론이고 영남권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표가 중반을 넘어서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민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승자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취임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의 대선 내내 전략은 사실상 반 이재명 하나뿐이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며 꽃꽃문수로 보수주자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대선 때는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꼿꼿한 허리를 스스로 숙였습니다. 먼저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전통적 지지층을 어느 정도 포기한 대신 중도층을 겨냥해 독재자 이재명만은 안 된다며 비방전에 주력했지만 중도 표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에선 2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21개 구에서 모두 36만 7천여 표 차이로 졌습니다. 경기도에서도 GTX를 도지사 시절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후임 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130만 표나 뒤졌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 결집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대구 득표율이 67.62%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75.14%에 못 미쳤고 부산과 경남은 겨우 50%를 지켰지만 울산에선 과반 득표도 실패했습니다. 보수층 결집으로 최종 41.15%를 얻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내 못 버리고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는 중도층 표심을 끌어와야 하는 김 후보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번 대선 평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목 잡기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내란 사태로 촉발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보려는 듯 뜬금없이 불쑥불쑥 등장했는데요.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의 돌출 행동이 나올 때마다 그와 절연하지 못했던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매번 끌려다니는 모양새였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투표를 위해 잣대 근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사전에 일정을 알린 탓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어김없이 부정선거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없으십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시작해 12.3 내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는 선거 기간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강제 단일화 파동으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지난달 11일 윤 전 대통령은 SNS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적었습니다. 하루도 빨리 내란 세력을 떨쳐내고 중도 확장에 나서야 할 시기였지만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겁니다. 공식 선거전 중반인 지난달 21일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까지 봤습니다. 비록 탈당은 했지만 그의 행보는 12.3 내란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또다시 소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하여튼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대선 본투표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는 극우 성향의 집회를 통해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윤석열 드림. 마치 스토킹하듯 따라다녔고 결국 김문수 후보는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모호했던 관계 설정은 향후 보수 진영의 또 다른 숙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에선 30대 이하 남성들의 뚜렷한 지지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외 연령대와 성별에선 역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는데요. 특히 여성 표심으로부터 외면받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3위에 그친 이 후보는 결국 전체 득표율 10%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8시 정각 MBC는 지상파 3사가 공동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7.7%, 한 자릿수에 그칠 거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개표가 본격화되기도 전 이준석 후보는 일찌감치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이 후보는 보수의 대안을 자처하며 보수의 성지 대구 경북에 공을 들였지만 지지율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를 넘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대구 경북도 각각 8.3%, 6.7%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총선에서 42%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던 자신의 지역구 경기 화성을에서도 13.99%, 3위에 그쳤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내내 대학 식당을 찾아다니며 청년에도 공을 들였지만 청년 표심도 성별로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37.2%, 30대 남성 25.8%로 2030 남성의 공고한 지지세는 뚜렷했지만 20대 여성 10.3%, 30대 여성 9.3%, 40대 여성은 불과 3%로 여성 표심은 철저하게 이 후보를 외면합니다. 대선 전 공표됐던 여러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보수 진영 단일화 러브콜을 받던 이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3차 TV토론 성폭력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한 자릿수 지지율로 주저앉은 셈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결국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인 10% 득표에 실패하면서 수십억 원의 선거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는 1, 2위 후보 간 격차를 12.4%포인트로 예측했지만 실제 득표율 차는 그보다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 성향을 감추려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송 3사 공동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예측됐습니다.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는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후보 39.3%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2.3%포인트 낮은 49.4%를, 김문수 후보는 1.9%포인트 높은 41.2%를 득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실제 득표율이 출구조사 예상치보다 0.6%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투표소 325곳에서 약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일 투표자 대면 조사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전화조사를 함께 활용해 예측했습니다. 0.73%포인트 차 박빙이었던 3년 전 대선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거의 정확히 예측했었는데 이번에는 빗나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과 달리 1, 2위 간 지지율 차이가 커진 것이 오히려 예측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세가 확실하거나 외부적 요인이 있을 경우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출구조사에 답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21대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 성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경합이 예측됐던 울산과 강원은 1, 2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경향은 사전투표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전투표 예측과 당일투표 예측에서 모두 김문수 후보 지지자가 실제보다 덜 반영되면서 총 4.1%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 공동 출구조사를 맡은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체계적인 무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이 더딥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가로막았던 특검법도 이제는 막을 사람이 없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현실화돼 특검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번호는 02-800-7070. 하지만 누가 전화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발신 장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집무실이나 그 부속실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시작 1년 4개월 만에야 단서를 찾은 겁니다. 02-800-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라고 말 못하죠? 예, 그 부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주도 특검 법안도 새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 모두 3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말고도 외환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하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 통합 차원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없다면서도 통합과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봉합은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총 망라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의혹은 물론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총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 법안대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간 수사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구실도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동시다발적 검찰 수사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한국게임산업협회 근무 이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런데 게임산업협회 전직 간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라는 분과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면서 대학이 제출한 이력서에 협회 명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데 진위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전직 간부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동시다발 수사가 재개된 겁니다. 명태균 씨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는 서울고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얽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 수사는 서울 남부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김 여사 조사가 가장 임박했다고 꼽히는 건 공천 개입 의혹 수사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댔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투표소에 나온 김 여사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왜 부분하시는 겁니까? 샤넬백이나 그라프 목걸이를 안 받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는 질문에도 답 없이 투표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지난주에도 김 여사 측에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범죄가 성립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정도 의혹으로 전직 영부인을 조사하는 건 부당하다면서도 비공개를 조건으로 검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 수사팀과 건진법사 수사팀도 의혹 규명을 위해 김 여사 직접 조사 수순을 밟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 여사 직접 조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도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친윤석열계 검사로 꼽혀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대선 당일인 어제 저녁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예고된 대대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직서가 어제 수리됐습니다. 법무부가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간부들과 간단한 인사만 하고 퇴임식 없이 물러났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 출신으로 성남지청장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상 이유를 들기는 했지만 사의 배경에 이재명 정부 출범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지검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통화 내역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5월 12일 박성대 당시 법무장관과 하루 4차례 통화를 한 다음 날 이창수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뒤 이뤄진 전격적인 지휘부 교체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디올백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도 모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해 황제 조사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고강도 검찰 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낸다면 다들 옷을 벗을 듯한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대탈출이 현실화될 거라는 전망과 퇴직 후 갈 만한 대형 로펌 자리도 얼마 없어 사직 규모가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임기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만나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정작 국회에서는 첫날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행사. 사법부를 대표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여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국면을 뒤흔들었던 조 대법원장이 한 달여 만에 국민 선택을 받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어색하게 마주한 겁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겨냥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모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한 겁니다. 사법개혁의 주제 중에 대법관 증언이라는 문제가 늘 거론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숙고와 수기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법관 업무 과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보복성 악법을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늘어난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 안보도 아닌 첫 입법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곧바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뿐 아니라 여론을 듣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신중론까지 불거지면서 일단 법사위 처리는 미루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선 참패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 친윤계는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했습니다. 당 내부의 쇄신 움직임까지 가로막고 나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친윤계 중심의 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당 쇄신을 표방하며 내세웠던 90년생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선거 막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절연을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친윤계에 곧장 가로막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선거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해도 우리 당의 뿌리와 정체성이라는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은 체제 전쟁이란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논리를 연상시키는 발언입니다. 저에게는 거대한 불의와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용기와 투쟁력이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 친윤계 지도부는 경선을 통해 뽑힌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벽 3시 기습적인 후보 교체 공고였습니다. 대선보단 당권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친윤 지도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면서 이게 무슨 전투력이라든가 뭐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파손시킨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친윤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당내 패권을 장악해왔지만 대선에서 참패하면서 이제 그 미래를 장담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시작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당을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친윤계를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경찰이 오늘 저녁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공태현 기자, 지금 압수수색 진행 중인가요? 네, 오늘 경찰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재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사건 배당 3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리박스쿨은 이른바 자선군이란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들의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리박스쿨은 또 댓글 의용 외에도 댓글 공작을 위한 팀원을 모집하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발급을 유인책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지난달 31일 리박스쿨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그제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박스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공자팀을 모집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선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사회적 참사 등을 언급하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순직 등은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던 일들이었는데요. 원석진 기자가 유족 등을 만나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숨졌습니다. 자녀들은 골목길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더위에도 추위에도 길거리로 나서 진상규명을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그날의 진실이 명명백백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덮여진다면 우리 사회가 이대로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병대원은 거센 물살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습니다. 전후의 순직을 더욱 참담하게 내몬 건 은폐와 외압 의혹이었습니다. 최해병 특검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잘못된 사단장이 처벌받고 잘못된 해병대 사령관 처벌받고 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이 처벌받는 모습을 봐야만이 우리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과학기술계 카르텔 해체를 들이대며 대폭 깎여나간 예산에 항의하다 입이 틀어막히고 손발이 들려 끌려나간 과학도는 소통을 희망합니다. 과학기술인들도 정치에서 뜻을 펼치고 또 정치도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정부가 열렸으면 좋겠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헐거운 구제책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너가 피해 당하지 않게 조금 더 알려줄게 해서 지금 예방책이 멈추고 있는데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피해를 안 당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무턱대고 2,000명 증원만 고집해 오히려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동안 볼모가 됐던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만큼은 없애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이고 단호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정부 3년 가장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던 이들은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배출한 대통령은 파면당하고 대선에서도 참패한 국민의힘엔 앞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패장인 김문수 후보가 패배 책임을 두고 당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당내 한편에선 친한동훈계가 친윤계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친윤과 친한 그리고 김문수 후보까지 당권을 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는 패장은 할 말이 없다면서도 돌연 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대해 자성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도 무너졌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패장이 당을 탓하고 나선 데 이어 당 안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렸다고 친윤을 비판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사실상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다음은 친윤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친윤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는 되려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두고 김문수 후보와 친윤계, 친한계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힘 내용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당초 자신했던 두 자릿수 득표율을 이루지 못한 개혁신당도 대선 패배 후유증에 시달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당의 외연이 확장되긴커녕 오히려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 당일 저녁 8시 정각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개혁신당 상황실에선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 대선 도전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에 비해서 돈도 조직도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목표로 했던 두 자릿수 득표율 확보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10% 득표율은 달성할 줄 알았다. TV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추락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선을 치르면서 개혁신당은 외연을 더욱 키우기는커녕 확장 가능성을 오히려 좁혔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은 이준석 후보와 갈등을 빚고 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적대시하며 후보 단일화 러브콜을 거부했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국회 지형은 개혁신당 입지를 더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재의결하면서 200표가 필요할 때면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이 사실상 사라졌고 개혁신당과의 공조 필요성도 없어졌습니다.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은 TV토론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이 후보는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거래 의혹을 두고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최종 성적표로 0.98%를 받았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선거운동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시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뚜벅뚜벅 찾아가겠다고 다짐한 가운데 민노당에는 하룻밤 사이 13억 원의 후원금이 접수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어두운 새벽, 대대적인 출정식은 없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며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 지독한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기 위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지난 총선 원외로 밀려난 정의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권 후보는 거센 비방 전이판을 친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백성 민자를 쓰고 나섰습니다. 소수자와 환경 등의 의제를 계속 제시했고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성 발언은 단호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리의 변호사로 불려온 권 후보는 서울 해화역 휠체어에 탄 이웃들을, 태안발전소 고 김용균 씨의 후배들을, 구의역 또 다른 김군들을 쉴 새 없이 찾았습니다. 본투표일까지도 숨진 노동자 곁을 지켰습니다. 오직 권영국만 자신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들을 들으면서 이번 대선을 끝마쳤습니다. 최종 성적은 0.98%. 아쉬워할 겨를도 없이 권 후보는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 언제나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저희의 선거운동은 아마 1%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존재들, 고공의 농성자들, 거리의 농성자들. 권 후보는 이번 대선 결과를 내란 극복에 표심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 표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대신 보낸다는 후원금이 본투표가 끝난 뒤 하룻밤 사이에만 3만 5천 건, 13억 원가량 민주노동당에 모였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국민적 요구가 높은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해도 그동안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가로막혀왔죠.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곧바로 내란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내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겨눈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구 여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까지 대선 기간 미뤄뒀던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명이 빠져 169석이 됐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기는 제1당입니다. 과반 의석의 제1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내란 극복을 내세운 특검법들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전 정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이 좌초됐지만 특검을 강하게 주장해온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거부권의 장벽이 사라진 건 특검법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권이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모두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을 거를 제일 먼저 추진하는데 공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잖아요.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은 해야죠.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선 일방적인 독재 행태가 계속될 거다. 당을 빨리 재정비해 괴물정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밀리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사라진 국민의힘이 당분간 전국 주도권을 되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자, 그럼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향후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민주당 얘기인데요. 민주당 박찬대 권한대행이 원내대표 임기가 곧 끝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출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의 새 지도부가 곧 짜여지게 됩니다. 먼저 전당대회가 8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8월이요? 거기서 네.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 당대표였는데 그 후임이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아주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후보군으로는 정청래, 박찬대, 김경수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네.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13일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 원내대표가 이제 12일에 끝나니까 13일에 선출이 되는데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원내 사령탑은 처음 이제 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는 사람,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친명계 인사들 위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조승래, 김병기, 김성환 이런 의원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공약 이행의 속도가 날 거다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 원내대표 선출은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근데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문제인데요.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뭐 김문수 후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새벽에 승복했는데 오늘 하는 얘기 보니까 이게 당장 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분위기가 좀 복잡해 보이죠. 네. 국민의힘은 뭐 진통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선에 좀 크게 졌기 때문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일단 오는 30일에 끝납니다. 아, 금방 끝나는군요. 네, 보궐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임기가 금방 끝나고요. 임기가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국민의힘도 치러야 합니다. 그럼 그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는 역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하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기간에 저희가 들어본 얘기 보면 국민의힘은 대권이 아니라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뭐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이런 경선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당대표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경선이 재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사퇴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설 수 있고요. 또 이번에 41% 득표율로 나름대로 건재함을 과시한 평가를 받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네. 다시 당권 도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계파 갈등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보면 상대편이랑 싸우는 것보다 원래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되게 무서운 편이잖아요. 자, 아까 계속 지방선거 공천권 얘기를 했는데 대선도 끝나고 근데 아직 그래도 1년 남았는데 지방선거로 이 정치권의 시선이 옮겨가는 건가요? 그런 분위기로 감지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선거 날짜도 6월 3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벌써부터 지방선거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년 뒤에 치러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간 심판 성격이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5년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은 당연히 이 선거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1년 차에 그 지방선거 전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 중앙정부도 입법부까지도 다수를 빼앗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는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론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관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 이런 보수 진영이 얼마나 빨리 전열을 재정비하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1년의 민심 향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성과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 안의 움직임을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정치팀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자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보낸 안동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주민들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홍석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동 시내에서도 차로 1시간, 몇 개의 산을 넘자 나온 막다른 저수지. 물가를 따라 조금 더 들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지통마을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 아흔의 노인은 한마을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하고 심실했지 뭐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예. 신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 궁벽했던 산촌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살기가 곤란했어요. 뭐 말할 수도 없었지 뭐. 전부 학생들 전부 다 걸어다녔어요. 꼬리가 심리래요, 거리가. 안동에서 졸업한 국민학교는 소년 이재명의 마지막 학교가 됐습니다. 성남으로 이사했지만 어려운 형편에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친 탓입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6학년 담임 선생님의 당부는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그 어려운 사정을 잘 아니까 못 사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흙수저만 잘 사자는 게 아니고 금수저도 은수저도 흙수저도 다 같이 지 능력이 되면은 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가난을 딛고 일어서 대한민국 최고 국정 책임자까지 오른 소년공 이재명. 그 입지전적인 성장 신화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가일 겁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첫날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수립된 이유와 막중한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과 사회 안정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변희주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으로 치른 이번 선거. 시민들은 새 정부가 이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혼란을 먼저 바로잡아달라고 말합니다.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선을 치렀으니까 빨리 이렇게 좀 안정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평범하지 않는 일상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시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들은 지난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새 정부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인 어떤 야당 대표인 현 대통령을 배제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걸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쟁보다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들 싸우시니까 이제 국민들이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민심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까지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며 갈등을 해소해 화합을 이뤄달라는 겁니다. 현재 여러 이 관례가 쪼개져 있으니까 빨리 하루속히 통합돼 가지고 다 국민 안고 가는 대통령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갈등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하고 화합하고 다음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대선까지 치르게 한 내란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 또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계엄이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체계도 그래 만들어야 되고 처벌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는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 새 정부의 국민들이 내준 숙제입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했다면서 한미동맹도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국 얘기를 꺼내며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고도 했는데요. 우리 새 정부에 벌써부터 견제구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백악관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민주국가들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부 극우론자들의 주장을 백악관이 공식 성명에 포함시킨 겁니다. 한국 새 정부가 중국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로도 보이는데 중국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는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최근 국방장관 발언에서도 확인됩니다. China seeks to become a hegemonic power in Asia, no doubt. It hopes to dominate and control too many parts of this vibrant and vital region.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직접 성명을 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장관의 직설적 발언과 달리 외교적 화법을 썼을 뿐 중국을 의식한 지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올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은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마가 참모들의 시선을 부드럽게 만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창의적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새 정부가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핵심 안건, 미국의 관세 문제죠. 다음 달 8일까지 대미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미국은 오늘부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올렸습니다. 다음 달 8일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나온 조치입니다. We're going to bring it from 25% to 50%. At 50%, they can no longer get over the fence. 현재 미국은 한국산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물리고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에는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수출이 우리나라 총생산의 36%를 차지하는 만큼 관세 부담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전 7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비 상태인 경제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 협조 사항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 측은 비관세 장벽까지 거론하며 소고기와 농산물 수입 조건 등을 완화하라고 요구해왔는데 모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환율과 방위비 문제 등을 포함시켜 일괄 타결을 밀어붙일 경우 유연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제일 좋기는 줄라이 패키지를 유예하는 거고 유예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빠르게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게 가능성이 가장 높다. 새 정부는 통상협상을 직접 진두지휘하되 기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우려가 커지면서 산업 경쟁력과 서민 경제 모두 위기감이 커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과제 역시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이어서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당장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유력해 보입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채 조정과 지역 화폐 발행 등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자영업자가 1,100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데 한 3년 사이에 면책율도 한 3배 가까이 좀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대규모 투자도 예고됐습니다. AI, 빅데이터, 양자 컴퓨터, 로봇, 헬스 이런 기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고용이 발생하고 소비를 하는 선순환 고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해 나라 곳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을 다 구제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살펴보면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증시를 살리는 구상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코스피는 모처럼 크게 올라 올 들어 최고점인 2,770대로 마감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규제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가치를 지킨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와 대립했던 지난 정부 외교 정책으로부터의 대전환을 예고했는데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도 재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도 국익 중심의 실용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과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악화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당장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한다며 중국, 러시아 같은 주요국과의 대립을 택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철수하는 등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는 되려 북한과는 혈맹 같은 사이로 밀착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단절을 선언할 정도로 남북 관계는 유례 없이 약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단절됐던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직후 실시된 첫 번째 인사에도 이런 기조가 반영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북핵 북미 전문가이면서도 지난 2011년부터 3년 넘게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느 때보다 더
덜 건설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어드레스해야 합니다. 또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땐 남북 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에선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북한 전문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석 내정자가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며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달라진 외교 정책은 숭갑북에 예정돼 있는 국제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취임 직후인 이달에 말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잇따른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자 국민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며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우호의 방향을 굳게 하고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도록 함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백악관의 중국 견제에 대해서 한중 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奉劝美方改以自身的所作所为意向尽向中国的老毛病，停止挑拨中韩关系。 중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을 거라며 전 정부처럼 가치 외교에 집착하지 않고 국익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일본 언론은 경계감과 낙관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내세우곤 있지만 일본과의 대립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강경 자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인데요. 시진핑 주석과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만나고 이시바 총리와는 이르면 이달 중 만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OECD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기후에너지부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지 현이나 기후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핵심은 흩어진 권한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할 권한은 환경부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에, 예산은 기재부가 각각 담당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또 그 기후 관련한 금융 정책을 하나의 부서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종합적으로 탄소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전환과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기후에너지부는 관련 부처의 기능을 일부 통합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컨트롤 타워를 맡을 전망입니다. 세 부서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지난 몇 년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시장과 요금제 혁신,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전 체제 개편이나 요금 체제 합리화 이런 것도 결국에 기후에너지부가 좀 주도를 해 나가는 걸로. 그거 하라고 만든 부서 아니겠습니까?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합의한 탄소 감축 의무 이행, 아리백 등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도 세 부처가 담당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방향은 잡아도 디테일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다시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회의는 마무리가 됐나요? 네, 아닙니다. 아직까지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비상경제점검 TF 약 1시간여 전인 7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참가자들 가운데서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의 차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교섭본부장을 포함해서 실무자들까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상경제점검 TF는 침체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인데요. 아직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회의 종료 뒤에 국민들에게도 관련 내용이 설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일과 시간이 시작되는 오늘 오후 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거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통화를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첫 통화는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에 그치기도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정도 대응 기조를 정한 뒤에 통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제출한 사표는 대부분 반려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만큼 속도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 임명을 통해서 국정을 수행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또 역시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부터 먼저 마무리를 해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충현 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2인 1조 근무만 이루어졌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 측의 지시 없던 작업이란 해명엔 안전조치는 소홀히 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사고 당시 태안화력 9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반 기계엔 비상시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나 감독자 없이 일하던 김 씨는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보조원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있었으면 그 2인 1조가 가능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숨진 뒤 6년이 지났지만 2인 1조 작업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반 작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숨진 김 씨뿐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시급히 기계를 멈춰줄 동료가 필요한데 2인 1조는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서부발전은 발전소 폐쇄가 아직 되기도 전인데 미리 인원 감축으로. 김 씨가 일하던 회사 동료의 소속 변동 내역을 확인해 보니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8번이나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수년 동안 같은 일은 했지만 직접 고용은 없었고 위험에 외주화는 지속됐습니다. 원청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사고 직후에 한전 KPS는 지시가 없던 작업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이후엔 발전 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 기계에서 사고가 났다며 파급 피해나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겁니다. 처음에는 노동자 본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다음에 하청업체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경찰은 또 다른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등의 도급 계약서와 CCTV 등을 분석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내내 가시거리가 40km 안팎까지 시원하게 트이면서 남산타워와 건물들이 선명하게 보였고요. 청정한 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9마이크로그램으로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속초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서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영동 지방에는 매우 강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양양 설악산에는 순간 시속 100k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고요. 서울 중랑구에 52, 여주 금사에도 74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풍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바람이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엔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북 고령은 11도, 담양은 12도 안팎으로 선선할 텐데요. 한낮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지역은 옅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첫날 뉴스데스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